1444년 12월 조선 궁궐에서 한 청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말을 타고 활을 쏘던 건강한 20살 왕자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죠. 세종대왕은 그 시신 앞에서 나흘간 식음을 전폐했고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10년 뒤 왕실은 피해 숙청으로 얼룩졌고 어린 임금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으며 한 남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때부터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병으로 죽은 게 맞을까? 지금부터 조선 역사의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 광평대군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1425년으로 돌려봅시다. 세종의 5번째 왕자로 태어난 이여, 그가 바로 광평대군입니다. 왕실 안팎에서는 그의 탄생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이 돌았죠. 그가 태어난 밤 세종이 별을 보며 저 빛이 온 나라를 환히 비출 것 같구나 라고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공식 기록엔 없지만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이 아이의 비범함은 유아기부터 드러났습니다. 3살에 문자를 깨쳤고 5살엔 천자문을 완벽히 외웠죠. 왕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7살 때 찾아왔습니다. 세종이 학자들과 성리학을 토론하던 중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던 어린 광평대군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경물치지가 사물을 깊이 연구해 암을 넓히는 것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백성의 속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석학들이 모두 경악했죠. 7살짜리가 철학의 핵심을 정치 현실과 연결시켰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종은 왕후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하늘이 내려준 인재요. 하지만 광평대군의 출중한 재능이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장자 계승 원칙이 철저한 나라였으니까요. 왕위는 장남 세자향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고 체력도 약했죠. 세종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궁궐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과연 장수할 수 있을지, 왕위에 올라도 오래 지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을요. 1437년 광평대군이 12살 되던 해 처음으로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세종이 느닷없이 광평대군을 병조 업무에 참여시킨 거예요. 병조는 국방과 군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통상 세자나 후계자만 드나드는 곳이었죠. 더 주목할 만한 건 세종이 그에게 직접 물었다는 겁니다. 여야, 네가 군대를 책임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12살 소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군사의 힘은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이 안정되어야 군대가 강해지고 백성이 믿어야 군사가 목숨을 바칩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게 강한 군대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세종은 흡족해했지만 옆에 있던 수양대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기 세종이 영의정 황희에게 던진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자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겠소? 황희는 크게 당황했죠. 이런 질문은 자칫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으니까요. 황희는 조심스럽게 세자께서 오래 사시실 터이니 그런 염려는 무용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세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가 시사하는 바는 명료했죠. 세종은 벌써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중심엔 광평대군이 있었던 겁니다. 1440년 광평대군이 15이 되던 해 왕실의 권력 균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향은 여전히 병약했고 27살이었지만 이미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그때는 그의 아들 훗날의 단종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자가 버티지 못한다면 후계 체계는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종은 이 위험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아주 은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광평대군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국사 논의에 배석시키고 외교 문서를 검토하게 하고 심지어 지방 순시에도 동행시켰어요.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대군께서 세자를 넘어서는 게 아닙니까? 전하께서 혹시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건 아닙니까? 이 소문이 퍼지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왕자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 이유는 광평대군과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이 학식과 인품으로 인정받았다면 수양대군은 무력과 정략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1442년 봄,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모든 아들들을 소집해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군주란 무엇이냐? 세자향은 백성의 부모라고 답했고 안평대군은 국가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자라고 답했죠. 그리고 광평대군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았으나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고 화려함보다 고난을, 권세보다 의무를 앞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날 밤 영의정과 좌의정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그 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정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희의 후손이 남긴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광평대군을 후계 인물로 여기시는 뜻을 내비치셨으나 영의정께서 적장자 원칙을 들어 신중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임금께서는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종은 광평대군을 평범한 왕자가 아닌 왕위의 예비 승계자로 육성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자가 요절하거나 어린 세손이 왕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광평대군이 왕좌에 오르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계획이 세워나가면서 궁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광평대군을 대하는 신하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더 공손해졌고 누군가는 경계의 시선을 보냈죠. 그리고 수양대군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광평대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궁중 행사에서도 그를 피했으며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양대군이 시샘한다고 여겼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1443년 겨울 광평대군은 18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년이었고 혼례도 치렀죠. 학문은 최고 경지에 올랐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덕망 있는 대군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세종은 흡족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에도 부자 관계도 무의미하며 오직 왕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왕좌를 향한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죠. 1444년 봄이 왔습니다. 광평대군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몇 달 뿐이었습니다. 1444년 초겨울까지 광평대군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12월 초까지도 그는 정상적으로 활동했어요. 세종과 경연에 참석했고 집현전 학자들과 토론했으며 무예시험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12월 중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평대군이 몸에 이상을 느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장애 정도로 판단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고열과 피부 발진이 나타나며 상태가 위중해졌죠. 세종은 급히 어의들을 보냈습니다. 어의는 진찰 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체한 것으로 보이니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광평대군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상태는 더 나빠졌고 고열이 계속됐으며 피부엔 기이한 반점이 생겼어요. 세종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최고 실력자들을 모두 불러들였고 민간의 유명한 의원까지 궁으로 데려왔지만 그 누구도 광평대군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건 의원들의 진단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에요. 어떤 이는 열병이라 했고 어떤 이는 독기라 했으며 또 다른 이는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살 건강한 청년이 며칠 만에 죽어가는데 원인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실록에는 광평대군이 창진을 앓았다는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12월 7일 밤 광평대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침소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손을 꼭 쥐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광평대군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광평대군이 잠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겹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실록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군께서 전하께 무언가 여쭙고 서거하셨다는 짧은 문장만 있을 뿐이죠.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호소였을까요? 혹시 자신을 해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광평대군은 1444년 12월 8일 20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실록은 광평대군 여가 별세하였다고 간단히 적고 있고 이후 장례 절차들이 여지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의정부가 각 지방에 조문을 받자고 청했으나 임금이 거절했다는 짧은 구절뿐입니다. 단지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숨기려 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세종의 비통함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는 나흘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고 국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광평대군의 관 앞에서 통곡만 했죠. 신하들이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세종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토록 잔인한가? 내 아들을, 내가 가장 아낀 아들을 데려가다니.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평범한 병사였을까? 정말 하늘의 섭리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한 일이었을까? 광평대군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모든 왕자가 참석했어요. 세자 문종도, 안평대군도, 그리고 수양대군도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관 앞에서 무릎 꿇고 절했고 그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으며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그 슬픔이 진심이었을까요?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수양대군의 눈동자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겁니다. 과연 그 눈물이 형제를 잃은 비통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안도감이었을까요? 역사는 말이 없지만 이후 전개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광평대군이 세상을 떠난 후 수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인을 조사하던 어의 한 명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고 집현전 학사 2명이 갑자기 먼 지방으로 귀양 갔으며 궁녀 3명이 광평대군의 처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정식문에는 없고 출처도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역사 전개입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고 문종이 즉위했지만 2년 만에 승하했죠. 그의 나이 39, 젊었지만 워낙 허약했기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452년 12살 단종이 즉위했고 1453년 계유정난이 발생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좌하던 대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했죠.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고 1457년 단종은 17의 나이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역사의 흐름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문종이 일찍 승하했을 때 12살 단종 대신 광평대군이 즉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광평대군은 27으로 왕이 되기에 이상적인 나이였을 겁니다. 설령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해도 광평대군이 섭정했을 테고 그랬다면 수양대군이 파고들 틈이 없었을 거예요. 광평대군은 학문이 깊었을 뿐 아니라 세종에게 직접 통치술을 배운 경험도 있었고 신하들의 신망도 두터웠으며 무엇보다 세종의 정식 아들로서 정당성이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이었죠. 극단적 야망을 품은 자에게 광평대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최대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독사를 입증할 결정적 사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은 많습니다. 우선 광평대군의 증세가 비소나 부자 같은 동물 중독 시 나타나는 증상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악화로 인해 후세에 독살설이 제기되었으나 의학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죠. 둘째, 어이들의 혼란스러운 진단입니다. 일반적인 질환이었다면 어이들이 진단하지 못할 리 없는데 독극물에 의한 증세는 일반 질병과 구분이 어렵거든요. 셋째, 관련 인물들의 연속적인 실종과 좌천입니다. 진상을 아는 이들을 제거하거나 입을 막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수양대군, 즉 세조의 말년 모습입니다. 세조는 즉위 후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실록 곳곳에 세조가 꿈에 여러 사람에게 시달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특히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온천을 찾아다녔고
온갖 약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혼의 전원 저주라고 수군거렸죠. 민간에 전하는 이야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세조가 밤마다 여야,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광평대군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걸까요? 1468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52살이었죠. 임종 직전 세조는 아들 예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고통이다. 네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왕위를 위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회한은 아니었을까요? 세조의 승하 이후 조선 왕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성종이 즉위했지만 훈구파의 권력 투쟁은 끝나지 않았죠.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광평대군의 죽음으로부터 58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역사의 저편에 묻혀있죠. 광평대군이 정말 독살당한 건지 단순한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건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 명백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끔찍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를요. 형제애도, 혈연도, 돌연도, 도리도 모두 무너지는 게 권력의 본성입니다. 세종은 광평대군을 잃은 뒤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글 창제라는 위협을 달성했지만 말년은 슬픔으로 물들었고 심한 안질로 거의 앞을 보지 못했으며 당뇨로 추정되는 질환과 만성병으로 오랜 세월 시달렸죠. 일부 학자들은 세종의 이런 병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평범하지 않다는 의혹이 세종을 서서히 무너뜨렸던 거예요. 세종은 임종 전 문종에게 열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이 말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평대군이 잠들어 있는 곳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의 묘소는 다른 왕자들에 비해 작고 소박해요. 속물도 간소하고 비석의 글도 짧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묘소를 찾는 이들이 꾸준히 있어요. 58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광평대군의 원통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재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능력이 탁월할수록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권력은 인간을 바꾼다는 것도 배우죠. 수양대군이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왕좌에 대한 집착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남겼고 광평대군은 일찍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억울하게 죽은 현명한 왕자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왜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이 역사를 계속 움직입니다. 1444년 그날 밤 그가 남겼을 마지막 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의심했는지 용서했는지 믿고 싶어 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다만 그의 죽음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광평대군은 단 19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이상적인 왕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학식도 인품도 백성을 향한 마음도 모두 갖췄습니다. 만약 하늘이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했다면 그는 세종을 뛰어넘는 성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그를 너무 빨리 데려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정치 무대에서, 심지어 작은 조직에서도 권력 투쟁은 벌어지죠. 권력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 포기는 정당한가? 광평대군은 일찍 떠났지만 58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고 광평은 일찍 떠났는데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세월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기록과 기억 사이에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물음을 남깁니다. 권력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권력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평대군의 짧은 생애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